안녕하십니까. 넷다리 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버섯 재배법별 공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목 재배와 균상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할 내용은 세 번째인 톱밥 재배법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배법이기도 하니까 톱밥 재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오늘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절차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0가지, 배지 만들기부터 폐사까지 똑같습니다. 이 공정에 따라서 이 톱밥 재배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밥 재배법은 배지의 주재료가 톱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톱밥 재배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하고요. 이 톱밥 재배법, 톱밥은 특히 인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죠.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톱밥 재배법은 특히 어떤 특정 용기에 담아서 용기별로 관리를 하는 게 보통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톱밥 재배법은 크게 이 분류를 세부적으로 해보면 첫 번째 병재배, 요거는 아마 PP 재질이 싶은데 플라스틱 재질의 연질류의 병에다가 담는 재배법이 병재배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지재배, 봉지가 PP인가? 요거는 PE. 하여튼 PP와 PE 재질의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해서 이 봉지에 담으면 봉지재배법, 병에 담으면 병재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재배와 봉지재배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자재배법. 요거는 일정한 규격의 상자에 톱밥을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톱밥 재배법은 크게 이렇게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병재배, 봉지재배, 상자재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상자재배법은 균상재배법과 톱밥재배의 중간 정도 형태에 있는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상재배는 이 상 전체를 배지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톱밥 재배법은 이렇게 소규모 병이나 봉지에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그 중간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넓은 상자, 한 8kg에서 10kg 정도 되는 상자에 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중간 정도, 절충적인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톱밥 재배법은 그 현대화된 재배법에서 자동화율을 반영함에 따라서 이제 톱밥 재배법으로 많이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의 공정이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 톱밥 재배법이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톱밥 재배법은 자동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정들이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비가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는 재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첫 번째 배지 만들기 공정에서는 이 혼합기라는 설비가, 혼합기 또는 배합기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설비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 한동에 보통 표고 재배사 같은 경우는 한 50평 정도의 톱밥 배지 재배를 하는 재배사 같은 경우에 보통 캐파가 한 10,000개 정도, 대만식 배지로 한 10,0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보통 무게가 한 1에서 1.5kg이기 때문에 10,000개를 만들려고 하면 실제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양은 한 10톤 정도가 돼야 되겠죠. 10톤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10톤 정도의 재료를
혼합해야 되는 믹서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혼합기 또는 배합기가 되겠죠. 그래서 설비를 그려보면 이렇게 큰 사각 큰 철판통에 중간에 이렇게 회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 같은 회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부재료의 톱밥과 플러스 이제 물이 첨가되겠죠. 물론 부재료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부재료인 톱밥과 물을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넣어서 여기서 혼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거 양이 예를 들어서 한 10톤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배지를. 그러면 손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수작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된 설비, 배합기나 혼합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톱밥과 물의 비율은 보통 버섯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5%에서 65% 정도의 물 비율이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톱밥. 그러니까 톱밥이 그러니까 35에서 45%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톱밥과 물의 비율을 적당히 잘 배합해서 일단 주 재료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배지 만들기에서는 반드시 혼합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잘 섞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톱밥에 물이 골고루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톱밥 비율과 물 비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혼합기라 내지는 배합기라는 기계가 사용된다. 이런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반을 시켜서 섞어서 그 다음 이제 용기랑 띠공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것도 뭐 양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 혼합기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토출이 되면 요 내부에 이제 이렇게 컨베어나 스크류 컨베어가 있어가지고 요 배합된 배지가 혼합된 배지가 스크류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아 내려서 이제 그 다음에 용기랑 끼거든요. 용기랑 끼고 용기랑 끼는 입병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병재배인 경우는 입병, 봉지재배인 경우는 입봉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똑같습니다. 봉지에 담으면 뭐 입봉이고 병에 담으면 입병인데 병재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한 상자에 이렇게 해당 병이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보통은 9개 내지 12개, 3, 4 이렇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자에 담겨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우리 이제 공장에 콜라 공장에 콜라 이렇게 자동으로 담듯이 여기 일정하게 양이 측정돼서 들어가게끔 되는 꼭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지가 들어오면 이것이 일정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일정한 양이 이렇게 차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컨베어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게끔, 그래서 당기면 이렇게 쭉 진행되게끔 넘어가게끔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차에다가 이렇게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진 배지들을 이렇게 대차에 실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살균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살균도 마찬가지로 이 대차에서 바로 밀어넣게 살균솥 큰 이것을 이제 찔 수 있는 솥도 대형이 돼야 되겠죠. 뭐 몇천 개씩 쪄야 되니까. 그래서 살균솥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이 차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뚜껑은 압을 견딜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특수 제작된 살균기
앞서 제작된 살균기에 이 대차를 넣어서 살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공정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까지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을 섞는 배합하는 배지를 혼합하는 혼합기에서부터 자동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와서 입병기를 통해서 입병하는 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담아지고 그 다음에 입병이 되면 자연스럽게 뚜껑이 이렇게 옆에 뚜껑 닫히는 공정에 의해서 뚜껑도 자동으로 닫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균솥에 들어가는 대차에 담겨 살균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살균 공정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잠시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복습하자면 살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고압 살균, 그 다음에 상온 살균, 그 다음에 저온 살균. 이렇게 살균법은 세 가지 살균법이 있고요. 이 톱밥재배법은 1번과 2번을 주로 사용합니다. 톱밥재배법은 1번과 2번 살균법을 주로 채택해서 사용하는데 고압살균은 121도에서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온살균은 100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압이 안 걸리게 하죠. 물이 끓으면 100도니까 100도에서 보통 한 4시간에서 8시간 내외로 하면 되고요. 저온 살균은 지난번 균상 재배할 때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재배사 전체를 살균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기가 곤란하다 그랬죠. 그래서 60에서 65도 정도에서 보통은 10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까지 길게 하는 살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저온 살균법은 우리 균상재배법, 균상재배법에서 주로 채택하는 재배법이고요. 살균법이고요. 이 고압 1번과 2번 고압 살균과 상온 살균이 이 톱밥재배에서 채택되는 살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설비가 고압 살균기와 상압 살균기는 우리가 설비를 제작할 때 철판 두께라든지 압을 견디는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압 살균기가 설비 비용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이 고압 살균기를 채택해서 살균할 수 있고 상온 살균기를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농가의 실정에 맞게끔 살균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살균의 효율은 첫 번째인 이 고압 살균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시간에 높은 온도에서 찌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배지 속에 있던 잡균들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방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살균법은 고압 살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 공정 끝까지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톱밥 재배법을 하는 농장들은 대충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재배사 설계를 하실 때, 이 동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살균까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살균솥이 이렇게 살균기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설비를 배치할 때 이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혼합기 1번, 그 다음에 컨베어, 그 다음에 입봉기, 그 다음에 이제 살균기.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동선이 자동화 라인을 타듯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은 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우리가 살균이 끝나고 난 뒤와 살균 전,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살균 시점이라고 봤을 때, 살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살균기거든요. 이 살균이 이루어지기 전 환경과 살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 우리가 살균이 이루어지기 전 이 공간은
실제 뭐 밀폐라든지 아니면 공기 유동이라든지 등등을 그렇게 신경을 덜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래야 살균 전까지는 뭐 상온하고 같은 일반적인 공간에서 뭐 운영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살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똑같이 이런 환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살균의 의미가 없습니다. 살균은 실제 배지 속에 있는 잡균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다시 이렇게 오염된 공기 중에 노출시켜 버리면 살균의 의미가 퇴색되겠죠.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균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 살균 속도의 구조는 보통 이 앞에 문이 있고요. 뒤쪽에도 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도 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쪽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여기에 요까지의 공간과 이까지는 이제 벽으로 독립을 시켜서 요 공간부터는 이 살균이 이루어지고 난 이 공간부터는 무균 관리를 해요. 무균 상태로 무균실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살균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제 냉각공정, 그 냉각공정의 냉각실인데 이 냉각실은 무균 상태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무균 상태로 관리하시고 무균실 안에 접종실, 그래서 접종실과 냉각실은 무균 상태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 살균을 통해서 배지 속에 있던 잡균들을 어느 정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냉각과 정균을 접종할 때까지 이 공정에서는 절대 다른 균에 오염이 되지 않게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철저하게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공간에는 균을 사멸할 수 있는 보통 우리 적외선 살균기, 자외선 살균기 등 UV 등입니다. UV 등을 보통 설치하죠. UV 등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중에도 이제 UV 등을 켜서 여기는 균의 밀도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자외선 등을 이 공간에는 설치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반드시 필터를 통해서 여과된 공기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실 때는 반드시 외부의 공기를 직접 넣지 말고 필터를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균을 걸러주는 헤파 필터 등을 통해서 걸러진 신선한 공기가 여기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 외부 공기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문도 반드시 바깥으로 열리는, 안으로 열리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게끔. 그래서 외부의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내부의 공기는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문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밖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열어도 바깥의 공기가 못 들어오도록 하게끔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무균 상태로 관리한다. 뭐 이유는 알겠죠? 살균을 통해서 배지 속에 이제 잡균들을 없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균이 오염되지 않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실 꺼내면 보통 여기 뭐 고압 살균을 하게 되면 121도에서 살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히더라도 한 70도, 8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70도, 80도 되는 배지를 끄집어내서 일정한 온도, 접종 온도까지 떨가야 되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균을 접종하는 온도는 보통 25도 정도잖아요. 그죠? 25도를 알고 있잖아요. 배양 온도가 25도이기 때문에 접종 온도도 25도 부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균이 끝난 배지를 25도까지 떨어뜨리는 공정이 냉각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냉각실에서 이 냉방기를 통해서 계속 시원한 냉기를 넣어서 배지의 온도를 떨어뜨리죠. 이때
들어오는 공기는 헤파 필터라는 여가용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공기가 들어와서 요 내부에는 신선한 무균 상태의 공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냉각과 이제 종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균 접종도 말 그대로 이제 종균 접종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종균 접종실 내에 또 보통 무균상을 둡니다. 크림벤치라고 해서 균을 접종할 때 쓰는 요 상,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균상 내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종균 접종도 이런 접종기, 자동으로 하는 자동 접종기가 있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무균상 내에서 접종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밀폐된 상태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종균 접종과 살균 이후에서 종균 접종까지 요 공간은 무균 상태로 운영한다. 무균실에서 운영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공정을 절대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셔야 우리가 배양 이후에 에러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요까지의 공정은 이렇게 접종까지의 공정은 자동화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지 만들어서 종균 접종까지는 보통 한 하루나 이틀 정도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동화되어서 쭉 한 번만에 쭉 원 스톱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설비들, 우리가 톱밥 재배 공정에는 이렇게 설비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약에 내가 톱밥 재배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입문을 톱밥 재배법으로 하고자 할 때 이런 설비들을 처음에 내가 다 갖출 거냐 안 갖출 거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제가 원하는 방법은 절대 처음부터 이런 비싼 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하지 마라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버섯을 키우는 재배의 기술이 누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 뒷공정, 자, 6번부터 배양부터 생육까지의 공정을 한 사이클 내지는 2사이클, 뭐 아니면 1년, 뭐 계절을 한번 돌아야 되니까 계절별로 한번 다 체험해서 내가 우리 재배사에서 이 재배법으로 충분히 수율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늘려가신다라고 목표를 세우셔야지, 처음부터 이런 설비들을 다 갖추어서 하겠다 하면 상당히 뭐 완전히 문제가 되었을 때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의 설비들은 상당히 고가의 비싼 설비가 많고요. 이런 설비들 다 갖추려고 하면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톱밥 재배법으로 입문을 하더라도 이 앞에 1번부터 5번 종균 접종까지의 공정을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 요즘은 왜 이런 공정들을 대신하는 대규모화된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농장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우리가 만들어진 배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 배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톱밥 재배법은 농가마다 어디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느냐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이 공정부터 진행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아주 베테랑이죠. 여기서부터 진행해서 모든 공정을 자기 농장에서 다 소화하는, 뭐 1번형부터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양 단계부터 진행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접종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다 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무균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틀 정도면 다 끝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에서 다 끝나서 종균 접종까지가 이루어지면, 그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배양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뭐 제 영상에 보시면 이 배양 관련된 내용들은 한 2번, 3번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배양은 접종균이 배지를 장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을 배양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양 기간은 배지의 물성, 그 다음에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은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 빨리 배양되고 좀 딱딱하면 늦게 배양되고 뭐 이런 차이점은 아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톱밥 재배법에서의 배양 기간은 이 버섯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버섯으로 많이 이용되는 느타리 버섯이나 새송이 버섯, 뭐 팽이버섯 종류들은 배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면 배양이 끝나요. 배양이 끝나는데 반해서 우리가 그 표고 재배, 표고버섯은 이 배양 기간이 이 식용버섯, 일반 식용버섯보다는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고버섯의 톱밥 재배법은 배양 기간이 적어도 아주 짧아도요. 90일에서부터 길게 가는 사람은 한 150일까지. 그러니까 3달에서 한 5달. 5개월 정도 걸리는 긴 공정이에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배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배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버섯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공정을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 수확 없이 4, 5개월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 2번부터 하는 경우는 배양을 내가 직접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어떤 경우냐면 배양이 다 된 배양까지 마무리된 배지, 배양까지 마무리된 배지를 받아와서 충격 주고 생육만 하는 7, 8, 9번만 하는 재배법을 또 시행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 톱밥 재배법은 1번부터 모든 공정을 자기 농장에서 다 수행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된 배지, 접종 배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접종 배지라고 하거든요. 접종 배지. 그러니까 종균이 접종이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접종 배지를 가져와서 사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내 농장에서는 배양 이후에 충격 생육만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종 갈변 배지라고 합니다. 표고버섯에서는 완성 배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우리 농장에서는 발생시켜서 생육만 하는 요 공정만 파는 이렇게 세 유형의 농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 버섯 입문자들은 실제 이제 1번형을 선택하기보다는 2번형이나 3번형부터 해서 실제 우리가 버섯을 키우는 것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차후에 이제 이런 설비들을 보완해서 내가 운영하는 게 옳은 진행법이다, 옳은 절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갖추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배양과 생육 기술을 충분히 트레이닝해서 익힌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가 노하우가 쌓이면 이것을 차차차차 이제 우리가 도입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톱밥 재배법은 어쨌든 용기에 담아서 일정한 소규모화된 배지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재배법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이제 재배를 하다 보니 많은 설비들이 초기에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 설비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불량률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적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편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편리한 농법인데 어떤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이 농사를 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양과 충격 생육은 뭐 여러 번 언급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톱밥 재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표고 톱밥 재배법입니다. 그래서 표고 톱밥 재배법만 따로 떼서 표고 톱밥 재배법도 이제 유형이 한 3종류, 4종류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종류별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그 절차를 한번 따로 다루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톱밥 재배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